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어선이 NLL을 넘어서 왔을 때 귀순 의사를 묻지 말고 되도록 돌려보내라 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귀자만 나와도 윗선으로 보고했다 라는 이야기도 조간신문하고 있는데 어떤 지침인 건지 어떤 의미인 건지 북한에겐 어떤 의미인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 가운데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토사 구팽될 사람 몇 명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대표의 처지를 빗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 누가 있다는 건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세배. 오늘 동아일보 일면이 쓰고 있는 뉴스인데 세배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BA5보다 전파 속도가 3배 빠른 켄타우로스 반인반수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위는 사람이고 밑에는 짐승인 켄타우로스라는 이름이 붙은 BA 2.75가 국내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전파 속도가 3배 빠르다. 오미크론 하위 계열, 변이 계열이라고 하는데 60대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 최근 해외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시작된 것 같다. 올해 초 같은 확산세가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 켄타우로스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거라는데 어떻게 도대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특리에. 한겨레 신문 3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특리에. 영끌 B2 청년 이자 3에서 50% 감면, 저금리 갈아타기 지원도 정부가 청년들의 채무조정 특례를 도입하겠다 밝혔습니다. 집을 사거나 가상자산에 투자한 20대, 30대에게 한시적인 이자 감면,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4억으로 늘려주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주택 실수요자 청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대출이자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특례 대책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과방위. 국회 여러 상임위 중에서 과방위가 이토록 뜨거웠던 적이 있을까요? 경향신문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또 결렬이 됐고 4개 특위에는 어찌저찌 합의되는 분위기인데 변수가 과방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못 주겠다라는 국민의힘과 달라는 민주당. 과방위가 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쟁점인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엔사. 오늘 조선일보 3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유엔사가 등장했습니다. 유엔사가 왜? 당시 정부가 북송 협조 요청을 유엔사에게 했었다. 유엔사가 5차례나 거부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된 조짐도 보입니다. 당시에 안돼, 결박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대와 포승지 결박이 이루어졌다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적십자사도 아니고 경찰 특공대가 이들을 호위하고 압박해서 북으로 강제로 넘기는 과정이 이상했는데 이걸 유엔사에게 협조 요청했다는 것 또한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 대거 모셨습니다.
혁신위 1호 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도일식구쇼의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민주당의 대표 청년 정치의원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 어선이 통통통통통통통통 NLL을 넘어서 우리 쪽 영해로 왔을 때 FM은 나포 내지 퇴거입니다. 더 FM은 이분들이 왜 넘어왔는지, 귀순 의사는 있는지, 혹시 대공용이점은 없는지, 즉 귀순자로 위장한 간첩은 아닌 건지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귀순 의사를 묻지 말라라는 지침이 있었다라는 여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여당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비화 조짐 도마오른 NLL 매뉴얼.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 매뉴얼을 바꿨다는 건데 어떤 매뉴얼을 청와대 안보실이 어떻게 바꿨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여당의 주장입니다. 북한 선박 대응 매뉴얼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로 바꿨다는 건데 기존 NLL 넘어오면 납포 합동조사, 이게 기본적인 FM 매뉴얼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온 건지, 낚시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은 건지, 즉 귀순 의사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북한에 살고 싶어요. 북한어민이에요. 실수로 넘어왔어요. 귀순 의사가 없을 때는 조사 후에 당연히 북으로 돌려보내주는 거고, 북한 땅에서 탈출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조사 후 받아주는 당연한 절차죠. 그런데 2019년 11월 전면 개정됩니다. 단순 사유 진입 시 현장 퇴거 송환하고 현장 조사 절차 간소화해라. 초동 조치 때 불필요한 확인 자제하라. 여당은 이 매뉴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귀순 의사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 라는 매뉴얼로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소관부서가 국정원이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격상돼서 청와대가 직접 챙겼다라는 것도 이례적인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매뉴얼에 따르면 NLL을 넘어오는 무수히 많은 선박들이 있어요. 북한 선박들. 그중에 이 수상한 북한 선박들은 어떻게 할까? 수상한 선박들. 매뉴얼 개정 전 NLL 넘어온 수상한 북한 선박은 대공용이점을 조사 후 송환합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당시 합참 의장을 고강도 조사하고 합참 관계자를 추궁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납포하고 추궁했냐? 납포하지 말라니까. 우리 군이 납포했다라는 이유로 합참 의장까지 불렀고 합참 관계자를 추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신원식 의원, 당시 개정 전이었지만 이미 변경 예정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 납포하지 말라는 거다. 대공용이점 조사하기 전에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건 안보 자행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변경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인데, 자, 변호사이기도 한 천하람 위원님, 네. 이 매뉴얼이 뭐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여당에선?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귀순을 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돌려보내라라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요? 아니 귀순하면 좋은 거잖아요. 왜 귀순 의사를 밝힐까 봐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귀순하면 그분도 좋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은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로 북한의 지도부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었어요. 뭐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북 관계를 문재인 정부에 어찌 보면 1차 공적으로 최대 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북한 어민들이 귀순을 한다? 뭐 이게 뭔가 행렬을 이룬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 정권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그냥 현장에서 그냥 돌려보내 라고 한 그 스탠스를 잡은 것이, 귀순 묻지 말고, 저는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생각했다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눈치를 봤던 것 아닌가. 그것 말고는 저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의 천하람 혁신위원회 해설이었습니다. 김명민 대변인, 네. 북한 선박을 납포했어요. 네. 이거 우리 군이 납포 잘한 건데, 왜냐면 그때 통통통통통통 노크 기순처럼 북한 어선이 오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그냥 뚫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군 입장에서 납포를 했는데 그거 왜 납포했냐라고 합참 의장도 부르고 안보실에서 합참 관계자도 강하게 문책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2019년 지금 매뉴얼 변경이 있었다는 게 9월 달이고요.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척항에 어느 날 갑자기 목선을 타고 북한에 있는 선원들이 유유히 들어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국민이 발견했던 그 사건이 그해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 영해가 뚫렸다고 세상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조금 전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의 대공 용의점이 있다 조사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들이 기순 의사를 피력하면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아마 북한 정권과의 교류 협력 과정에서 눈치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이 실질적인 정황들을 전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끌고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지침들을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NLL 인근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북한에서 넘어오겠다고 하는 인도적 차원의 귀순을 받기도 어려운 일이 돼버린 상황이라 사실상 진공 상태를 만들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상태고, 이 중간에 2019년 11월 달에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던 일이 딱 껴서 나타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인권, 안보 이런 모든 일들 위에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모든 일들을 꾸려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혹여 귀순할까 봐 그냥 북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해설들을 지금 여당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건데, 신원식 의원은 더 나아가서 이 김정은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에 소형 선박들이 왔을 때 납포하고 하지 말고 바로 돌려보내라. 신문 절차 없이 현장에서 그냥 확인하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 소형 선박만 그렇게 할까? 귀순하는 사람은 몰래 살짝 오겠죠. 소형 선박으로. 기획을 별도로 떼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겠어요? 귀순 의사와 상관없이 돌려보내라, 북한에. 저는 김정은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조건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소형 선박만 별도로 매뉴얼 지침을 만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김정은의 요청과 김정은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권의 의심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조금 매뉴얼 변경이 이례적인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이 굉장히 잘 우리 군과 우리 안보실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에 대해서 귀순 의사 웬만하면 묻지 말고 돌려보내라. 더군다나 이 납포해온 합참에게 그거 왜 납포했냐라고 문책했다는 지점은 앞서 천하람 변호사나 김병민 대변인 주장처럼 귀순하면 안 되니까 빨리 북한 쪽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냐라는 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 같은데, 혹시 다르게 해석될 지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컨트레스 보면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과 지속적으로 남북의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어떤 교착, 말하자면 밀착적인 의사소통의 활성화, 이것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참에 어떤 종전선으로 가자라고 하는 측면이고, 컨트레스 국익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어떤 자잘한 일들, 즉 실제로 기순 의사가 없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표류해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골치 아픈 일들을 만들지 말자, 이런 어떤 내부적인 합의, 그러니까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 내부에서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종전선언의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부분은 좀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딱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 기존의 매뉴얼을 더 안 좋은 상태로 바꾸는, 즉 남한이 대공 전략이라든지 북한이 말하자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부분 스스로도
남한 정부가 반송시키는 어떤 오점을 남기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주 미세하게 보여지는 반인륜적 혹은 절차적 정당성의 미비 이런 것들은 지적하면서도 컨트롤에서는 왜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다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북한 어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국정원이나 군이 아닌 청와대 안보실이 직접 챙겼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해설은 뭐 자유입니다만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매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청와대 안보실이 직접 챙긴다는 건. 뭐 물론 남북 간의 이제 관계 때문에 해당 안처럼 이렇게 뭐 변경을 했다, 뭐 매뉴얼을 변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이렇게 뭐 귀순 의사를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돌려보내라, 뭐 김정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애처로운 수준까지 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해당 매뉴얼 변경이 뭐냐면 단순 진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냥 돌려보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남한으로 오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거나 무리하거나 수상하게 보이는 지점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납포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그 물살에 떠밀려 오거나 귀순 의사가 없이 그러니까 뭐 서해상에 떠돌다가 단순하게 넘어온 단순 진입이 확인 시에는 그냥 어선들이 떠밀려 온 걸 수 있기 때문에 올려보내라. 굳이 이것까지 문제 삼지 말아라고 매뉴얼을 바꾼 건데 이것이 어떻게 귀사 의사를 묻지 말라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진짜로 북풍 공작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 선박들에 한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게 매뉴얼을 실용적으로 바꾼 거다. 그러니까 해당 보도들을 보면은 단순 진입이 확인되면은 돌려보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선들이 단순하게 내려왔을 때 본인도 내려온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굳이 귀순 의사가 없다면 돌려보내라 이건데 이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귀사 의사를 묻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해선 방안이 아니고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배민 대변인. 전용기 의원님 주장대로 좀 합리적인 수순으로 지난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의심들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의 핵심은 2019년 대한민국을 향해서 왔던 선언에 대한 강제 북송이 일어나고 났고 그 이전에 이런 청와대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조로 매뉴얼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바뀐 매뉴얼도 대통령 국가기록물로 지정돼서 전체 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한기호 의원실이 입수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보당국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매뉴얼 개정 이후 일선에서는 귀순의 귀자만 나와도 현장에서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상황을 윗선으로 넘긴 것으로 안다. 이렇게까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누군가가 귀순하려고 오는 상황에서도 그 귀순을 받지 않고 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정황, 상황들 그 내용들에 대한 실질적인 일들을 단 3일 만에 조사를 일사처리로 마무리 짓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으로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들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보냈던 일들이 다 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실제 이 서해, 이 동해에서의 NLL 침범이 2017년 24건이었는데 예. 2019년에는 392척으로 16배가 폭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못 넘어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공 용의점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해에 넘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납포해서 조사도 못하게 하는 두 가지의 안 좋은 점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이 매뉴얼 지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이로움은 누가 갖고 있느냐? 결국 북한밖에 더 이로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 매뉴얼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게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사건 즈음해서 맞물리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단초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이 강제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협조를 수차례 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엔사로부터. 이 보도 함께 보시죠. 이거 흥미로운 장면인데 2019년 11월 7일 북한 어민 2명 강제 북송 협조 요청을 유엔군 사령부에 했다. 유엔사에. 그 유엔사에서 해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보도가 맞다면 당연히 유엔사에서 거부하죠.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채워서 가기 싫다는 사람 강제로 북한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보내겠습니까? 야, 이게 좀 저는 매우 의아스러운 보도인데 과연 사실인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사용할 수 없고 그런 상태로 민관인 송환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5-6차례 유엔군 사령부가 거절했을 뿐 아니라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경고를 무시한 채 결국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송환 당시 안대와 포승줄 결박하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해버렸다라는 보도가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네. 유엔 군사령부가 저 경찰 특공대도 저렇게 하기 싫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럼요. 당연히. 저걸 유엔 군사령부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유엔군 사령부는 당연히 규정이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경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요새 통일부의 행태를 두고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 뭐 이렇게 정권 바뀌었다고 호떡 뒤집듯이 뒤집냐. 근데 공무원은 원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예. 공무원의 영혼을 저희가 믿을 게 아니고요. 공무원의 영혼을 못 믿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 오든 규정대로 해라. 그게 이제 최소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유엔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밀어낼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 한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저 사람들을 저렇게 강제로 북으로 보내는데 한 5일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일 안에 한 5차례, 6차례 유엔사에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매달린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요청한 수준이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나 아니면 저 담당자들도 이거 우리 손으로 보냈다가는 뭔가 굉장히 꺼림칙한 결과가 생기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짐을 유엔사로 떠넘기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 판문점이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유엔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건 당연하다.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디테일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 있는 것처럼 유엔사에서 경고를 보냈다라는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대와 포승줄 안 된다. 그리고 북으로 넘어갔을 때 고문 내지 사형의 위험이 있는 사람, 민간인을 북으로 강제 북송할 수는 없다라는 유엔사의 경고가 있었다라는 대목인데 결국 안대와 포승줄은 채워졌고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매우 빠르게.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떤 정권이 자기의 국정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유엔사가 보는, 유엔사는 그래도 뭐 군 사령부이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볼 겁니다. 북한 정권을 볼 때 뭐 인권이 없는 나라에 어떻게 보내냐라는 부분.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북을 보는 시각을 떠나서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은 아주 원칙 중심이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국제적인 말하자면 엠네스티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 정부, 우리 통일부, 우리 국정원이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거는 과거 정권의 문제만 아니라 이 정권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공무원의 영혼이 뭐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영혼을 가지고 그때 정권이 그 프로토콜을 무시할 때 반박해야죠. 오늘 일정 보니까 어떤 국정원 직원은 그것 때문에 사표 썼다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 야당에서 이거는 북풍몰이다, 북한의 북풍몰이다 하지만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 양심적인 공무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과거 정권의 질타가 아니라 진짜 이 정권에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지금 통일부나 국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때는 뭐 했냐. 또 지금 현재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뭐 했냐입니다. 입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새 정권이 오고 난 다음에 국정원이나 또 통일부 내외에서 이 정부와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가만히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고자질하는 것.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도 뭐 해당 부분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비판받을 지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무엇이냐면 유엔사에서도 인정한 뭐 포승줄과 안대는 채우지 말라고 한 지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는 저렇게 과도하게 했을 것이라고 사실 보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저렇게 과도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사에서 북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고문이라든지 뭐 살해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왔던 이 2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한반도 부속도서 이 2명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살해당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살해를 했다고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데리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다시 북쪽으로 올려보내서 본인들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본인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빨리 올려보내야 됐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엔사의 요청을 한 부분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들 어떻게 보면은 살해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와서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안을 수는 없다. 빨리 올려보내야 된다고 판단했던 지점 이 부분에서 저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강제 북송에 반대하면서 당시에 사표를 냈다. 앞서 이제 공무원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영혼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자, 이 국정원 직원 같은 경우는 당시 저게 문제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검찰 수사 진행 중인 만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힐 거다. 강제 북송 조치에 반대했다. 윗선의 지시에 반발했다. 근데 안 먹히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는 본인만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결국 반발성 사표를 당시에 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 전직 국정원 직원의 사표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 북송의 키맨으로 여권이 꼽고 있는 서훈 전 장관에 이어 김현철 전 장관도 미국행을 선택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유엔사 소식도 여당 TF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었죠. 저 북한 사람들은 귀순 진정성이 없다 판단했다. 당연히 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받고 하는 거다. 강제 북송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한 바 있었는데 정치권의 핵심 인사 김현철 전 장관이 사나흘 전에 개인적 사유로 미국으로 떠났다. 서훈 전 실장에 이어서 김현철 전 장관도 미국으로 갔다. 하태경 의원은 연이은 미국행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속인 거죠.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는 것 같은데 계속 침묵 중인데 인터폴 수배 때리고 여권 무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낸 거라니까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고문이 명확한데 보내는 거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 뭐 이렇게 전직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이거 뭐 얘기하기 싫어서 조사받기 싫어서 미국 갔겠습니까? 보통 뭐 정부가 바뀌면 저런 분들은 미국에 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서훈 전 원장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미 서훈 전 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심받기 전에 사실은 갔고 그 뒤에 일이지만 뭐 해명할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해명할 부분이 있고요. 또 김현철 전 장관 또한 시점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 보통 같으면 충분히 이런 것을 미국의 어떤 대학에 가서 뭐 하와이 대학이라든지 어떤 뭐 북한 관련된 연구하는 대학에 가서 연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뭐 과도하게 이것을 우리가 뭐 도피다 뭐 무슨 인터폴이다 이런 얘기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서훈 전 원장은 어쨌든 귀국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강한 반박이든 해명이든 시인이든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계속 미국행이 길어지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여권 일각에서도 상당히 일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의 사표도 이 조간신문 보도에 따라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국정원 전 직원이 어떤 의미로 어떤 맥락으로 사표 냈는지도 조금은 좀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둘 중에 누가 진짜 문재인이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패스카마오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이 그때 항의하지 왜 지금 와서 이러냐라고 말이죠.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려는 것 같은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게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항의하시지? 과거에도 지지율이 불안할 때는 늘 어떤 색깔론 안보 장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주 연속 30% 이하로 이제 떨어질 것이 걱정이 돼서 이슈몰이에 나선 거 아닌가. 여야 주장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에 불화설이 일자 두 사람이 각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이라고 장제원이 앞서 얘기하자 권성동 원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톱 불화설 진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의 얼마 전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사이 괜찮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들어보시죠. 장제원 의원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내일 정신 같이 하기로 했고 또 수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 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사이 괜찮다. 오늘 점심 먹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동시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성동 대표하고 뭐 불화다, 뭐 갈등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파생된 거잖아요. 파생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투쟁하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랑 오찬하시는데 아니 뭐예요? 성동이 형하고 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해요. 어떤 얘기 나눌 것 같으세요? 좋은 얘기 나눌게요. 자주 식사를 했는데 최근에도요? 야, 최근에 들어서 좀 안 했구나. 최근에 안 하셨... 밥 안 먹으면 불화설 생기는 거예요? 직무대행 체제 관련해서도 사전에 좀 논의나 볼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 강한 이제 진화 해명입니다. 우리 괜찮다. 성동 의원이랑 나는 자주 밥 먹는다. 그런데 최근엔 안 먹었다. 불화설이 일자 오늘 밥을 먹는군요. 그런데 이진복 정무수석까지 나섰습니다. 이게 정무수석까지 나설 일인가요?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 함께 보시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 권 대표와 뭐가 갈등이고 불화인지 모르겠다. 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것 없다. 나는 사심이 없다. 두 분의 의견 들었고요. 이진복 정무수석도 나섰습니다. 권대행이 윤 대통령을 장 의원과 엮어줘서 성격적으로 맞아서 이렇게 일해온 거다. 조그만 일에 삐쳐가지고 사발 깨진 소리 하겠나. 장제원 그 정도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다. 라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이 수석의 얘기에는 조금 힌트가 있군요.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장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 즉 이 대표의 체인지를 주장했었다. 그런데 권 원내가 장제원 의원의 의견대로 일처리를 안 하자 그 조그만 일에 장제원 의원이 삐지겠냐 라는 이진복 정무수석의 상세한 이야기. 천하람 의원님. 예. 근데 이게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해명할 일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럼요. 정무수석까지.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니, 너무 이제 이 두 분의 불화설 사실 제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거기에 이제 너무 이렇게 삐져가지고 사발 깨진다 이런 컬러풀한 얘기를 덧붙이면은 오히려 이 얘기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굳이 뭐 정무수석까지 언급하실 일은 아니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고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원래 그냥 서로 아주 편한 형 동생 사이에서는
한 번 형님은 뭐 영원한 형님이다,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 이런 얘기 좀 잘 안 하거든요. 지금 강한 부정들이 세 차례 나왔어요. 조금 그래서 저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두 분이 뭐가 좀 불편하신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또 원체 신뢰관계가 있는 분들이시니까 금방 또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어떤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 체제를 강하게 원했다 하더라도 일단 당내에서 뭐 직무대행 체제가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두 분이 마음을 푸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의 자리에 안 나왔잖아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논하는 의총에도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했고 대통령과의 만찬에도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불화설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근거 없이 언론이 이렇게 불화설을 제기한 건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미 보도가 다 되고 있으니까 근거는 있는 보도인데 계속 불참하니까 오찬 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급하게 점심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가장 핵심 측근 정치인들의 불화설까지 터지게 된다면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당원,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더운 여름날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자연스러운 오찬이 아니라 어쨌든 뭐 우리 사이가 괜찮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오찬일 수 있고, 어쩌면 중간에 누군가 좀 두 분 좀 만나시라라고 화해의 의미로 오찬 잡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두 분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정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신 정치인들이니까 당연히 빠르게 이 내용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을 때 나오는 여러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정평가하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안 좋은 이유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받쳐 올라갈 수 있는데 제일 쉬운 것들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게 바로 측근에 있는 정치인들 간의 권력 다툼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면 빠르게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점심, 금요일 점심에 만나게 되면 아마 오늘 나왔던 얘기들, 그 이후의 인터뷰로 이번 주말이 흘러가게 될 텐데 오늘 점심에서 언론에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복원시키고 또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게 될지 좋은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나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전당대회 때 네.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내세운다라는 설도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한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설이 두 가지 가설이 맞다면 두 분은 그때 충돌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6개월에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원권 정지 후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면 전당대회는 내년 6월쯤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내년도 6월 달을 즈음해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지금 안철수, 장제원이 한 팀을 이루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본인의 임기를 잘 마치고 출마하게 되는 것들은 다 여전히 많은 가능성들을 전제로 놓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나와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가정들이 내일 모레 현실화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더 언급하고 이야기를 보태는 건 지금 있는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당대회의 나중 가능성들은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이 보태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가 하면 소위 유승민계 의원들이 이준석 징계 사태에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대목인데, 사실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봉합되는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 편을 강하게 들어주는 모양새지만, 오히려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와 지금 소위 당 지도부 간의 어떤 암묵적인 소강 국면에서 지금 유승민계 의원들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무관하게 불을 지르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일단 유승민, 윤리위나 윤핵관들은 족보 것 같다라고 지난번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한 텀 지났는데 김병욱 의원 찰나의 권력 노름에 빠져 골목 치킨 게임 벌이면 그저 다 죽을 뿐. 어제 김웅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김세연, 신흥 주력 2030 세대에 대한 동맹 파기 선언. 소위 유승민계 의원들이 일제히 포화를 날렸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지원 사격이 소위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벌써 지난주 금요일이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만약에 이렇게 유승민계 의원들이 집중 지원 사격을 했다면 파바박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무등산 갔다 내려왔는데 이 대표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도울 일도 없고요. 예. 다만 당에는 우리들도 있다.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 그런 시그널로 보여. 늦었지만 한마디 하고 가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 행위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빠지고 있을 때 그 찰나를 이용했다는 거죠. 예. 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예, 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중립적인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기회주의적이다. 예. 예, 그거는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잡아서 이 정권이 흔들릴 것이다. 대안이 여전히 유승민이라는 대안은 존재한다라는 시그널이지. 사실 거기서 이준석은 양념일 뿐입니다. 제가 느낄 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대한민국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당 안에 있는 소수 정파들이 저렇게 또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물론 뭐 의원들마다 발언한 시점들이 지난 11일이에요. 김웅 의원과 김세현 의원은 그러니까 굉장히 핫할 때 얘기한 건 맞고, 김병욱 의원이 어제 찰나의 권력 노름이라고 이제 뒤늦게 비판의 의견을 보탠 건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 시점이 분명히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병민 의원님, 예. 유승민 개가 있습니까 당내? 유승민 개라고 다 일컬어서 보기에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정치를 함께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유승민 의원의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유승민 개라고 한다면 뭐 그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전체 다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엮어서 유승민 개라고 얘기하기는 이준석 대표 자체의 정치 행보에도 유승민 의원과 꼭 결을 같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다만 김영주 의원님께서 저는 좀 밖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적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이 어렵고 또 정부가 힘든 시절에는 같이 단합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꼭 뭔가 정부에 떨어지는 지지율의 타이밍을 맞추듯이 저와 같은 얘기들을 쏟아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정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토사구팽, 대선 때부터 이준석 같이 못 간다는 얘기 들었다. 그리고 몇 명 더 있다고 들었다. 이건 토사구팽입니다. 이준석 대표. 그거는 이제 옳다구나 한 거죠. 같이 못 간다라는 판단은 기왕부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같이 못 간다. 아니, 전용기 의원도 혹시 저런 소문 들었어요? 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도는 것은 같았습니다만 저는 직접적으로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사구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토사구팽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여론들이 이준석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것은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윤리위의 판단이 정치적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우리 조응천 의원 조금 전 목소리는 안 나왔는데 전체적인 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준석 말고 한두 명 더 있다. 토사구팽 리스트가 있다. 전용기 의원들 리스트 봤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 대선도 이준석 대표가 승리로 이끌었죠. 그리고 지방선거도 이끌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충분히 토사구팽으로 느낄 수도 있다. 뭐 물론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윤리위의 결정을 받았는지는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부의 사람일지라도 이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지점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홍준표도 이렇게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결국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실 때 엄청난 공격들을 받았던 것이죠. 지금은 홍준표 대표가 대구시장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대선과 뭐 지방선거를 거치고 나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공격들이 지금 마치 이준석 대표가 당하고 있는 공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비판이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토사구팽이다. 그리고 뭐 몇 사람 더 있다라는 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참 재밌는 지점은 조홍천 의원이 추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은 토사구팽인데 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토사구팽 아니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댓글에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한두 명이 더 있다. 일단은 뭐 글쎄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은 이걸 토사구팽이라고 보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 한두 명 더. 뭐 혹시 이게 조홍천 의원만 들은 뜬 소문입니까? 아니면 천하람 의원님도 근데 일단 조홍천 의원님 정도 되면 또 야당에서 굉장히 또 이름 있는 중요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뭐 소문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언급하시는 건 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고요. 저도 그게 어떤 리스트 형태로 정리된 그런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책임한 얘기 아니신가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당 불난데다가 기름을 자꾸 부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름 안 부어도 저희 당이 이미 불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기름 안 부으셔도 된다. 오히려 민주당 잘 챙기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이번 그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이라는 것이 정무적으로 아주 잘 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 결정이 나오고 나서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도 최소한 10분 중에 뭐 한 8, 9분, 최소한 한 7분 정도는 윤리위 결정을 수긍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리위 결정이 적절했냐 적정하지 않았냐라는 여론도 굉장히 갈리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저희 당 지지층 내에서도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당초에 왜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참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왜 열었을까? 조금 나중에 지켜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등산에서 근황을 알린 이준석 대표가 추가 SNS를 올렸는데 연락처를 달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지역 도는 중 틈틈이 당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간단히 주소지와 연락처 적어주시면 해당 지역 방문 때 연락드리겠다. SNS 볼까요? 자, 이렇게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달라. 그러면 해당 지역 방문 때 연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 노출을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일정 공개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례적인 행보인데 김병민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서야 어떻게 행보를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인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 때 본인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 모든 것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얘기했고 조금이라도 이준석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자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진, 선배 이런 정치인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반발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징계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인 이준석 대표를 향한 여러 시선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일단 많은 이준석 대표에게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정치인들마저도 일단은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6개월 정도의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조언들을 상당히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현장에서 뭔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본인이 나름대로의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가면서 그동안 뭐가 좀 잘못됐었고 어떤 일을 좀 극복하면서 나아가야겠는가에 대한 일들을 차분하게 수행하는 게 이준석 대표에겐 매우 중요하고 값진 시간일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행보들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본질,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갔던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경찰의 수사 결과 이 내용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본격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의 앞으로 행보를 펼쳐야 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행보. 그렇게 되면은 이 대표가 지역 갈 때마다 이제 연락을 주고 만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연락을 오면
만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민심을 조용하게 들으면서 다니겠다는 건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보로서는 매우 좋은 행보나 정작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떨어진 윤리위원회 결정의 그 성상납 예. 의혹,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서 그 이후 행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튼 두 가지를 잘 사법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두 가지를 잘 해나가는 일이 이제 이 대표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도대체 여야는 언제 일을 하냐? 도대체 여야는 언제 원구성에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것인가? 아니 뭐 원이 구성돼야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는 아직까지 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의 원구성 결국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개특위는 여당의 제안으로 야당이 수락하면서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 상임위, 특히 과방위를 두고 여야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원구성이 불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과방위는 언론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대 국회에서 과방위를 그렇게 비중 있게 여야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번에 과방위를 서로 갖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도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장악할 방법이 없죠.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장악을 합니까? 반드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빨간 눈에는 빨간색만 보이나 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사당의 부끄러운 역사를 먼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과방위가 선호하는 상임위는 아닌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과방위 갖고 지금 여야가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왜 민주당은 과방위를 가지려 하는 겁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권순동 원내대표 말씀 중에도 어쨌든 지상파, KBS, MBC 이런 방송들이 말하자면 친정부와 완전히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 정부의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뭐 노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얘기죠. 예민한 얘기.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또 서서히 아마 이제 지금 비례대표 의원님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역구를 어떻게 만들고 다음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민해지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이 어떤 과방위원장이 어떤 당에 가느냐라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실제와 상관없이 위원장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것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발 저런 말씀을 미리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또 오히려 긴장도를 높인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뭐 언론이 독립되고 자유로운 언론으로 하면 될 것을 뭐 우리가 미리 뭐 누구한테 의해서 장악되고 우리 편이다 말다 아니다라는 것을 입에 안 올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국민의힘은 왜 과방위를 가지려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단은 이 방송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일단은 지난날 보여줬던 공영방송 혹은 시민의 혈세를 운영되고 있는 TBS 같은 방송에서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늘 도마 위에 오르곤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석의 힘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필요한 법안을 일방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검수완박 법안, 임대차 3법에 대한 법안 처리 등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정권, 우리가 지난날 선거를 통해서 5월 10일 정권 출범하고 선거 이긴 지 한 넉 달 정도가 지났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공영방송 등에서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으로 뭔가 정치적 개입되는 듯한 방송이 이루어졌다고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있었던 정치적 중립 문제로서 공영방송이 혹은 앞서 설명드린 시민의 혈세를 운영되는 방송이 여전히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행 처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과학기술 방송 이 과방위에 대한 위원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기본을 좀 잡기 위한 마지막 노력들을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은 왜 과방위를 가지려 합니까?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과방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 정권 교체가 됐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윤석열 정부한테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많은 방송들을 보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KBS나 MBC 그러니까 공영방송들이 뭐 민노총이 방송국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서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내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은 당연히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마음대로 정부에서 방송을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과방위만큼은 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방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부가 하는 내용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자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언론과 방송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독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과방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국회 문을 빨리 열어서 민생 법안 처리된 게 산적한 게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명예재헌절 결심, 담장 밖에 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국회 담장 밖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분수대 앞에서 했는데 자, 이 시각에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를 맨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조금 전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 장면이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 안에서 소통관이나 이런 곳에서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들어보겠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질의응답 중입니다. 잠시 후에 무엇이라고 출마 선언을 했는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한 게 당 지도부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출마에 자격이 없다라고 누차 선을 그었는데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강행한 것이라 출마 선언이 강행된다 하더라도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당 지도부의 판단이거든요. 어쨌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출마 선언을 강행했고 당 지도부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어떻게 하려 보세요? 이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걸 뭐 해석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물론 당 지도부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헌 당규를 무시해서 독자적으로 나만 예외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회 소통관 정론관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는 국회의원들만 서게 돼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종종 뭐 여러 가지 발표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내에서도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건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 밖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게 어떤 효력을 지니게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다 그렇게 봅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국회의원을 대동하면 네. 국회 경내에서 소통관이든 이런 곳에서 회견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의 대동도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 밖에서 한다는 건?
네, 맞습니다. 원래 그 국회 소통관을 빌리려면 의원이 기자회견 장소를 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배석을 해야만 외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전용기 의원이든 뭐 박용진 의원이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하려면 그 옆에 배석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옆에서 배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지원 위원장은 원래 애초에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장이 의원이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그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수대조차 국회 영내에서는 의원들을 배석해야만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방어과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지금 그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선언하고 있는 게 아예 국회 바깥에 그렇습니다. 여의대로 그렇습니다. 영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대동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규정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마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직 비대위원장인데 담장 밖에서 저렇게 내보내서 회견하게 해도 됩니까? 사실 그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3분 정도의 의원께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배석을 요청했는데요. 예. 뭐 일정상의 이유로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옆에 서기 싫은 거예요? 서기 싫다라기보다는 사실 비대위원장께서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지만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배석을 하기 싫다 이런 것보다 배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억지로 본인에게 특혜를 요구하면서 본인을 출마시키고 당원 당규상의 원칙에 따르지 못한 내용, 그러니까 나를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배석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화면하고 전용기 의원 보니까 두 분이 옷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코디를 비슷하게 했나 본데요. 저는 항상 입고 다니는 옷 그대로입니다. 예. 약간 민주당 교복 같은 느낌이네요. 아, 민주당 교복.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한 3-4명의 의원에게 대동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거절을 했다. 그래서 결국 전직 비대위원장인데 국회 담장 밖까지 내보내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야, 이게 참 뭐랄까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까?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 처량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대목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 정치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지금 9시 40분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뿐만 아니고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고 있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에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SNS에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지 이제 말씀하셔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민주당이 이제 쓴소리하는 청년 정치인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박지원의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천하람 의원님, 네. 이재명 의원에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요구를 한 겁니다.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애초에 비대위원장 자리로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온 분이 이재명 의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도 저는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비대위원장이면 사실 당대표격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미 당대표의 역할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와서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하니까 6개월이 안 돼서 피선거권이 없다. 아니 나한테 삼고초려까지 하면서 당대표 역할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조용하냐? 왜 뭐 이제 와서는 출마조차 못하게 하냐. 뭐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뭐 저희 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당원 당규의 해석도 정당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정무적인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그래도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 이재명 의원께서 이거 통 크게 출마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면 솔직히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나 있는 이재명 의원이 조금 뭐랄까 원망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확실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천하람 의원 얘기 듣고 보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의원이 영입을 했잖아요. 영입을 해서 당 대표급의 비대위원장에 앉혀놨는데 이 문제가 지금 시끌시끌한데 이재명 의원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의 본심은 뭘까요?
내가 잘못 추천했나? 자,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그런 어떻게 생각도 할 수 있지 의견이에요? 않겠냐. 이것은 왜냐하면 상식 밖의 요구를 하잖아요. 어. 당헌 당규상 자기가 못 나가는 것을 나를 탄압한다고 얘기하나. 그런 사람이 내가 왜 저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추천했을까?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나한테도 영향을 끼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꿈을 깨세요. 나만의 예외를 가지고 그런 예외를 자꾸 이렇게 변경시키다가 당이 망했습니다. 대선 패배를 했습니다. 다시 원칙을 세우는 새로운 비상대책을 만드느라고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가야 될 선택은 내가 가고 싶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못 간다는 말이면 훨씬 더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네 분께 그냥 OX. 굉장히 이건 단순한 건데, 앞서서 조홍천 의원이 이준석은 토사구팽한 거고 국민의힘이, 박지원은 민주당이 토사구팽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나를 토사구팽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박지원은 토사구팽 당한 거다 아니다. 자, 토사구팽 당한 거다 아니다. 당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는 X. 네. 하나, 둘, 셋. 두 분 X. 천하람도 X. 저도 X. 김병민은 O. 네. 왜요? 토사구팽이란 표현 말고 어떤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 많은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뭔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커나가기 위해서 가장 센 사람, 이재명 후보와 맞붙어 갖고 본인의 정치적 무게감을 자꾸 키우려는 모습들이 썩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당대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쭉 돌려보는 모습을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꽤 높게 나오던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의 여론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서 같이 삼고초려해서 활동까지 했다면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전당대회를 치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 의원에게 너무 강력하게 독설을 쏟아내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게 불편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뭔가 정치적인 퇴로 같은 것들까지 다 차단하고 정말 많은 여러 청년 정치인들까지 나와서 굉장히 쓴소리와 독설을 박지원 위원장에게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꼭 이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한때 귀하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왔다면 마무리까지도 잘 지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출마 선언했는지 출마 선언의 변 직접 들어보시죠. 저 박지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습니다. 아름다운 용태로 미래 정치를 만드는데 기여해달라고 정치 선배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당에 다시는 성폭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욕설, 문자 폭탄, 망언과 같은 행위는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팬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야, 이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좀 불편한 주제들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성범죄 의혹들에 더욱더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성범죄 의혹에 너무 민주당이 무디다. 두 번째는 조국의 강 못 건넜다. 세 번째는 팬덤과 문자 폭탄 이런 게 아직 팽배하다. 강하게 제재하겠다. 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메시지 방향은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도 많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 과연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또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라고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7일 날 저희 출마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받을지
마음의 정리는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좀 어떤 점이 개혁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시는지도 관련될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고통 없는 더 안전한 삶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또 반대 의견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수렴해 나가실지. 의견의 다름은 시너지의 새로운 재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가 확실시 되자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어요. 연전연패한 장수가 또다시 패배의 기운을 싹 틔운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군요. 들어보시죠. 연전연패한 장수가 또다시 민주당의 패배의 기운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방탄용 출마, 사법 리스크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약점 잡히지 않고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민주당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대명이라는 절망적 체념으로 드리운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의 가치와 시대 정신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전연패한 장수가 또다시 패배의 기운을 싹 틔웠다라고 강도 높게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병원, 이재명의 시간이 민생의 시간을, 당 혁신의 시간을 뒤덮을 것이다. 김민석, 이재명 당선으로 결과 나와도 마음으로부터 동의 안 이루어져 합의 어려울 것이다. 박주민, 특정 몇 명이 선거 패배 책임 다 져야 한다는 건 정당한 평가 아니다. 박주민 의원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박용진, 강병원, 김민석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말씀들은 자기 나름대로 전략대로 말씀을 하시고 나름대로 정합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래도 당 대표에 나가는 분은 자기 비전이 더 높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이 당을 혁신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 얘기는 최소화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자기의 어떤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당원들을 감동시키는, 그 감동으로 당을 혁신시키는 에너지로 삼는 그런 출마 선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도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BA 2.75 일명 켄타우로스. 이름도 어려워요.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이제는 반인 반수의 켄타우로스까지 나왔습니다. 이 켄타우로스가 도대체 어떤 켄타우로스인지 함께 보시죠. 켄타우로스가 신화에서 밑에 말발이 달렸잖아요. 그래서인가요? 역대급 전파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인 반수, 반은 사람, 반은 짐승, 켄타우로스. 국내 첫 발생. 이게 인도에서 지난 5월에 첫 발견된 건데 10개국에서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 켄타우로스가 감염 확인된 건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이분은 최근 해외 출국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에요. 해외 여행 이력이 없다. 이 말은 이미 지역 감염을 통해서 누군가 해외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에 의해서 이 60대 남성이 감염됐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켄타우로스가. 자,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올 초 오미크론 변이, 스트레스 오미크론 동시 유행 때처럼 이 켄타우로스 BA 2.75가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이 켄타우로스 이 이름이
켄타우로스로 붙인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게다가 이제 숫자도 2.75죠. 이제 변이가 뭐 보통 뭐 이렇게 2, 5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형태다. 근데 이게 이 중간에 있는 형태가 뭐 감염력이 떨어지는 형태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말의 어떤 하반신을 갖춘 것처럼 굉장히 전염력이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켄타우로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게 10개 나라에 119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우리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사실 내심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더 심각한 것이 해외여행을 가지도 않았던 분이 이걸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구나. 그럼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예상을 웃도는 예측치도 나와서 걱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 한 달 뒤엔 하루 28만 명 확진이 다시 번질 수 있다.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하루 확진 10만에서 20만 명. 새 변이가 이 확산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어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보면 28만 8,546명까지 4주 후에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켄타우로스가 문제는 김영주 의원님 지금 기존 백신으로 잡을 수 있냐 4차 접종 얘기도 나옵니다만 기존 백신으로 다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학적인 확신이 과연 있는가? 네. 그런 것이 아마 이제 새 정부의 고민이자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4차 접종을 하자는 뜻은 이제 3차 접종을 맞은 지 6개월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4차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60대에서 50대까지 내려온 건 맞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새로운 켄타우로스와 같은 변종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예요. 미지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고 다만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그냥 예방하는 접종의 차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치료약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훨씬 더 정부가 빨리빠른 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켄타우로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도가 사실은 전염원이라고 보면 사실은 제가 최근에도 캐나다,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또 여행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꼭 인도 분들을 폄하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연히 탄 뭐 우버 택시 기사도 사실은 인도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단계의 그런 어떤 전파력을 갖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치명률과는 상반되는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부가 대응하면 또 뭐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을 나간 분이 아닌데 인도에서 시작된 켄타우로스로 확인이 됐다는 건 우리 방역 당국이 굉장히 좀 긴장해야 할 대목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자, 익숙한 실루엣 오랜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 나온다. 이게 가시화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돌아온다. 대선 출마 시기 저울질. 마음속으로는 이미 2024 대선 출마 결정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이나 후냐 선언 시기만 남았다. 출마 선언 시 다른 후보는 등록도 못할 것이다. 라고 사실상 인터뷰를 해버려서 대선 돌아온다. 라고 구체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바이든 대 리턴 매치가 형성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지난 6월 가상조사 바이든 50, 트럼프 43. 물론 바이든, 트럼프 모두 노. 과반을 넘었었는데 절대 출마 안 된다. 출마 안 하는 게 낫다. 64, 61. 김병미 대변인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미국도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팬덤도 있고 하니까 결심할 만 하겠는데요. 그 팬덤이 근데 굉장히 극단적인 팬덤이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를 한다 그랬을 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한 49%가 답변을 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되면 민주당 후보를 찍거나 불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공화당 지지자도 16%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둘 다 비호감도 높네요.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서 바이든도 안 되고 트럼프도 안 된다가 반수가 넘는다는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 당선됐던 저번 선거부터도 고령이었는데 4년이 지난 이제 2024년 또 다른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선에 나서게 됐을 때는 너무 나이가 많은 상태에 대한 건강 문제 등 기타 우려들이 있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적지 않은 고령입니다만은 나이를 떠나서 지난날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보여줬던 그 숱한 미국 내에 있었던 유혈 사태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정치를 보면서 이 극단적인 팬덤들을 갖고 있는 정치가 좀 소멸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가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또 새로운 주자들이 나타나서 미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날들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임 1년 반 만에 이제 워싱턴을 컴백해가지고 다시 재기하겠다 대선 출마도 박힌 겁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의 이와 관련된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Are you predicting a Biden-Trump rematch of 2024? I'm not predicting, but I would not be disappointed. You will not be disappointed. So you look forward to that rematch? No, look, the one thing I know about politics, and American politics in particular, is there's no way to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I'm not even halfway through my term yet. Yep. And so there's a lot of room to figure out what's going to happen. 김영주 의원님 상당히 좀 흥미로운 건데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정치권에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야, 이 정치권에 인물이 없어. 이 얘기도 미국 사람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여야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빨리 국회가 돌아가서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또 실제로 보면 국민들이 그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정치가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서 미국도 중부 지역은 완전히 기후 때문에 계속 연일 기후가 40도로 오르고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전 세계가 봉착하고 있다. 정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복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각인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지도 지금 30%대로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미국의 경제 상황이 사실은 고물가에 뭐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미국이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나비 효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오르면 또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이게 계속 상황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대통령들도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는 양상도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미국 대선판도 상당히 흥미롭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느새 이번 한 주도 지났습니다. 주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묵직한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